네, 작전 요구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다룰 단어는 읽기와 쓰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혹은 글을 쓸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네, 여기 교과서의 본문에 실려 있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글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일단 소단원 지식 넓히기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네, 처음에 보시면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쓰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미를 일단 먼저 살펴보시면요. 글쓴이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기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한다. 일단은 그 글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글쓰기, 즉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라고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두 번째 점 보시면 독창적, 창조적, 창의적 태도와 관점을 이 관점으로 제자를 바라보고 사고해야 된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같다라고 해서 그 각 필자마다 각자 글 쓰는 사람마다 똑같은 글을 생성해낼까요? 아니죠. 같은 내용의 글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쓴 글이랑 제가 쓴 글이랑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즉, 필자마다 글쓰기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그 의미가 필자 개인마다 달라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필자가 아무래도 우리 각자 사람들은 서로 이제 다른 가치관과 다른 경험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각 필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글마다 거기서 나타나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글쓰기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반면에 그렇다면 이제 쓰기에서 상호작용이란 필자인 나와 독자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자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상황, 사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랑도 상호작용을 한다. 독자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한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여기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필자와 독자와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이런 사회적인 행위를 인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독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쓰기가 독자 및 사회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뭐 인터넷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책에다가 내 글을 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론 이제 내 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글이 어떤 사회 공동체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장 선생님께 건의문을 쓰는 글을 통해서 학교가 바뀌었다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꿨다라던가 뭐 청원글을 통해서 내가 내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이런 세계가 바뀌었다라던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글이라는 건 사회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바로 쓰기라는 게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글쓰기 계획하기라는 내용이 있죠. 자, 여기 별표 하나 쳐주세요. 글쓰기 계획하기. 글쓰기 계획하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4개 쳐놨죠. 바로 목적, 주제, 독자, 매체 이렇게 4가지를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글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쓸 때는 항상 무언가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 고려해야 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4가지가 바로 여기 목적, 주제, 독자, 매체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목적, 주제, 독자, 매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일컫냐면 바로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쓰기 맥락이라고 합니다. 쓰기 맥락 필기해 주세요. 이 쓰기 맥락에 바로 목적, 주제, 독자, 매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글을 쓰는 목적 분석하기.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글을 쓸까? 라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글을 쓰는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번호 매겨주세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 두 번째, 독자를 설득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는 나와 있어요. 교과서 뒤에는 나와 있거든요. 한 가지 추가해 드리자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인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 독자 설득, 그리고 정서 표현. 마우스로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정서 표현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2교시 때 읽기 단원을 배울 건데 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 자습서 문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목적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정하기. 뭐 당연하죠, 이거는. 뭐 내가 뭐에 대해서 글을 쓸 건지를 정해야겠죠. 자, 다음 예상 독자 분석하기. 내가 글을 쓸 때 내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왜냐하면 어떤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도 내가 이 글이 초등학생들이 읽을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읽을 것인지에 따라서 뭐 글의 표현법이라든가 아니면 내용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글을 썼는데 뭐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썼다. 그렇다면 예상 독자들이 그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예상 독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글은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상 독자에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바로 일단 성별.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남성에게 예민한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예민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연령. 뭐 신조어 같은 것들을 글을 쓸 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기성세대 분들이 만약에 신조어를 봤다면 잘 이해하지 못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 수준. 이건 제가 뭐 아까 어린이 어른 하면서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관심사. 그 예성 독자들이 내 글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마지막 매체. 매체라는 건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 글을 어디에다 실을 것인지
를 바로 매체라고 해요. 뭐 글을 실는 장소는 다양하게 있겠죠. 뭐 잡지나 신문 같은 인쇄 매체에다 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블로그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매체에다가 글을 실을 수도 있겠죠. 즉 이런 인터넷 매체라든가 뭐 인쇄 매체, 잡지, 신문 아니면 뭐 책 이런 것들이 다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 내 글을 어디에다 실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 맥락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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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보 같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글을 실었대요. 그렇죠? 글을 실었는데 누리소통망 SNS에다가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SNS라는 매체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 SNS의 특성 보시면은 인맥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SNS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댓글입니다. 댓글. 이 댓글은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누구랑 누구와? 바로 필자와 독자가 이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요. 자, 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물론 댓글이란 건 약간 그 글에 대한 덧붙인 글을 댓글이라고 하죠. 이 SNS 매체 같은 경우는 댓글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달립니다. 엄청 빨리 달린다는 소리야, 생각보다. 그래서 독자와 필자끼리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뭐 책이라든가 신문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 댓글이라는 기능은 인터넷 매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댓글의 기능 덕분에 바로 제가 방금 밑줄 그었던 여기 인맥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아무래도 소통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맥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점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SNS만의 특징이 있는데 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책 같은 데에서도 이제 시각 자료로 첨부를 할 수가 있지만 동영상은 불가능하죠. 반면에 SNS는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충분히 첨부할 수 있고 그리고 링크 첨부도 가능하다는 점이 SNS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만 알아보시고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페이지 26페이지를 펴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학습 활동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활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서부터는 잠깐 제 별도 자료를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약간 그 화면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자료 보여주고 싶은 자료를 변환할 때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금방 걸려요.
네. 자, 처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쓰기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기법대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몇몇 단계들을 거쳐야 됩니다. 순서대로 몇몇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활동 계획하기. 모든 일에서 계획하기는 당연히 필요한 순서죠. 이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우리의 글쓰기를 계획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계획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 바로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돼. 쓰기 맥락을 설정을 해야 돼. 자, 쓰기 맥락 앞에서 했죠? 네 가지 뭐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러한 쓰기 맥락을 설정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계획을 했으면 그렇다고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아니면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선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가 그 글의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일단은 첫 번째, 오른쪽 보시면 배경 지식.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주제에 대한 지식, 아니면 주제와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배경 지식이라고 해요. 이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죠. 하지만 배경 지식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그 외 정보들은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외부 자료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뭐 외부 자료를 하면 뭐 책이라든가 인터넷 매체라든가 아니면 뭐 TV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현장 답사, 뭐 문헌 조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한다. 자, 이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는 그 자료들을 모두 써야 될까요? 아니야. 바로 그 자료들을 선별하는 것까지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모은 자료들 중에서는 약간 쓸데없는 정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뭘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신뢰성과 공정성이라는 단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신뢰성. 이 신뢰성이라는 건 일단은 자료의 출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 이 자료 출처가 명확한가? 아니면은 그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바로 신뢰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공정성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 이익이 가는가? 그 자료가 혹은 그 정보가 특정 집단에 이익이 가는 정보인가?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뭐냐면 특정 집단에 이익이 가는 정보면 쓰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이란 약간 특정 종교 집단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정치 집단이라던가 뭐 아니면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성소수자 이런 것과 같은 특정 이념을 옹호하는 집단에 이익이 가는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료를 선별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자, 자료까지 다 이제 준비를 해놨겠다. 바로 글을 쓰면 될까요? 안 돼요. 바로
조직하기 단계가 필요합니다. 조직하기 단계란요, 뭐냐면 순서와 관련이 있어요. 글 순서. 내가 처음에는 어떤 내용의 글을 집어넣을 것인지, 중간에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지, 끝에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지, 요거를 고려하는 게 바로 조직하기 단계다. 그리고 그 조직하기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개요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요라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글을 아주 빠르게 빠바바바박 쓰는 것. 바로 개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글 전부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내용 몇 개만 쓰고 그리고 뭐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핵심 문장만 간단하고 빠르게 적는 게 바로 개요 작성입니다. 이런 개요 작성을 적으면 내가 대략적으로 이 내용은 처음에 쓸 것인지, 이 내용을 중간쯤에 쓸 것인지, 이 내용은 끝에다 배치될 것인지 이런 게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글 순서는 대부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글을 쓰게 된 동기라던가 아니면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고요. 중간에는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중간에 들어가면 되겠고 뭐 끝에는 글을 요약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맺음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조직하기 단계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글을 다 썼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쓰긴 썼는데 이게 과연 정말 뭐 좋은 글인가? 내가 괜찮게 글을 썼나? 바로 점검하고 그리고 고칠 점이 있다면 고쳐 쓰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글을 완성했다면 글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글쓰기 과정 5단계.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계획하기 단계의 적절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거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은 이따 읽기 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쓰기 맥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면은 쓰기 맥락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네,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에다가 제가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사실은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쓰기 전 단계에서 우리는 항상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전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쓰기 맥락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특정 단계에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쓰기 과정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글 종류에 맞게 설명 방법 설정하기. 자, 설득하는 글, 정보 전달하는 글, 정서 표현하는 글. 우리 이거 아까 제가 했었죠? 어디서 했었죠? 바로 글 종류에서 했었습니다. 글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설득하는 글과 정보 전달하는 글, 그리고 정서 표현하는 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자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설득하는 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 그리고 주장에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필요하죠. 따라서 설득하는 글에는 항상 주장과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글을 써야 한다. 뭘 쓸 때?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아시겠죠?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과 근거가 필요하고 이 주장과 근거가 바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된다. 자, 2번째, 정보 전달하는 글. 그러니까 정보 전달글은 말 그대로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인데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그냥 쓱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정서 표현하는 글. 정서 표현하는 글은 뭐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서 독자에게 감동을 주도록 글을 쓴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네, 세 가지 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 자습서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다음쯤 뭐 글 종류에 따라서 뭐 글을 쓰려고 할 때 혹은 글을 읽으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각 글 종류에 대한 특징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글 종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자습서로 돌아와서 자습서 3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습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글이 나오죠? 제목을 보니까 뭐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는 로봇 공학자. 뭐 약간 이 로봇 공학자가 그 글의 큰 주제가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글 역시 뭐 여기 자습서 부연 설명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 봅시다. 뭐 많은 전문가가 뭐 유명 직종으로 뭐 로봇과 관련된 직종을 꼽고 있대요. 그리고 이 가운데 로봇 공학자는 이게 메인 키워드겠지? 로봇 공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질문 형식을 통해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첫 부분에 물론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서론 부분에 질문 형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질문 형식은 효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독자에게 흥미를 일으킨다라는 점이 효과예요. 여기 다음 문장 제 꿈이기도 한 로봇 공학자를 소개합니다. 아, 얘는 서론 부분에서 처음 부분에서 자신이 소개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나는 로봇 공학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거야 라고 내용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보시면 모든 문장을 다 저랑 읽진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첫 문장 보면 뭐 로봇 공학자는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한대요. 그리고 로봇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장치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로봇을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장치, 어떤 장치, 어떤 장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부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분석. 여기서 분석이 쓰였다. 자, 다음. 자, 이를 개발하는 데는 여러 공학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여러 공학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가?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나와요? 전기 전자공학 분야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 뭐가 나오냐면 컴퓨터 공학 분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기계공학과 생체공학 분야가 이렇게 세 번째로 나옵니다. 자, 여기 각각 번호 매겨주세요.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생체공학. 번호 매겨주세요. 이게 바로 어떤 것들이야? 로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공학 분야들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렇다면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봇공학자가 갖춰야 할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한 땡땡땡의 말을 따르면 자, 여기 보시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자, 부연 설명에도 있네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전문가의 말을 이제 추가 자료로 삼으면은 아무래도 이 글에 대한 신뢰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얘 말에 따르면은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있대. 바로 첫 번째,
창의성. 자, 첫 번째 창의성.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열정. 세 번째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진심. 이런 것들이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다음 문단. 자, 마지막 문단은 결론 부분이에요. 끝 부분. 자, 미래사에서 로봇은 이러한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로봇 공학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연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로봇 공학에 대한 전망, 앞으로 로봇 공학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로봇 공학자로 성장해 나갈 저희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에 대한 응원을 독자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글은 아니었고요. 뭐 생각보다 비교적 간단한 글이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당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내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문제 풀 때 기억에 의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시험을 볼 때 항상 모르는 선택지 혹은 헷갈릴 만한 선택지가 나오면 글을 한 번 더 읽으세요. 꼭. 그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들 진짜 3문제는 더 맞춥니다. 3문제면 몇 점이야? 거의 뭐 운 좋으면 10점이 넘어가. 반면에 이제 뭐 기억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요, 무조건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 글을 예시로 한번 보자면,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로봇공학자는 산업,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다양한 분야가 뭐야? 산업, 군사, 의료, 가정이지. 그다음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이 5가지 외에 엉뚱한 이제 분야를 넣어놓고, 자, 여기에 이것도 로봇공학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냥 한번 그 선택지만 쓱 봤을 때는 말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근데 글 속에서는 이 4가지 외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딱히 그 글은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읽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자, 일단은 글은 이렇게 읽어보았고요. 32페이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보면 이 글쓴이가 글을 어떤 매체에다 올렸어? SNS 매체에다 글을 올린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SNS 매체에다 글을 올렸죠? 이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댓글들이 있어요. 이 댓글 내용들은 저랑 같이 파악하진 않을 것이에요. 저랑 같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 댓글들. 근데 이 댓글도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문맹이 아닌 이상 글을 읽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기 단원에 대한 보강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교시에서 읽기 부분 진행할게요.